안녕하세요. 신뢰완성 RC 장진영입니다. 새로운 토익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저희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저는 10년 전에도 새롭게 바뀐 토익 때문에 매우 혼동스러워하는 학습자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어떻게 토익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지 고민하고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느낀 건 결국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지 않는 것처럼 토익에서도 출제되는 패턴은 그대로 동일하다. 하지만 형태만 바뀌어서, 즉 유형만 변경해서 결국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더라. 이게 제가 터득한 경험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험이 변형됐는데요. 결국은 그들의 패턴은 동일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시험 어떻게 유형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 우리만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5입니다. 자, 파5의 경우 기존에 40문항, 101번부터 140번이었죠. 근데 그게 30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파5가 줄었으니까 문법도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상대적으로 어휘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어휘 문제가 왜 줄어들었을까? 결국 파6하고 파7이 어휘 문제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즉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증가되다 보니 이쪽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휘가 중요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더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오는 문제가 나오더라. 형태가 바뀌든 뭐든 ETS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더라. 우리는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된 부분에서 심화 학습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해결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각 단원마다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 포인트만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만약에 우리가 명사편을 공부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갖게 되는지 한번 제가 실전 예제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ABCD 품사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블랭크 앞에 for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명사 자리죠.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 명사가 하나만 있다. 그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명사가 두 개 이상 제시가 되죠. 그러면 ETS가 새롭게 변형되든 앞으로 또 변형되든 관계없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자리가 명사 자리인데 보기가 두 개 이상 있어요. 그러면 해석해서 골라야 되는데 해석도요. 자, 보세요. 연락해라 여기에. 자, 이 관리 담당 부서에 이 사람에게 연락해라. 도움을 위하여. 그러면 정답은 C고 도와주는 사람을 위하여.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는 사람 필요해서 연락하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A도 좋고 C도 좋고 해석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ETS가 원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해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매했을 땐 명사의 기본적인 속성 뭐가 있죠? 자, 명사에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가산명사라고 하는데 이 가산명사는 하나면 어나 언을 붙이고 여러 개면 s를 붙이고 이렇게 단수 복수의 구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불가산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는 세지 못하니까 어도 없고 복수도 없고, 그죠? 단수 복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불가사는 혼자 이렇게 쓰일 수 있지만 가사는 단수일 때 어나 언, 복수일 때 s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ETS가 원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가산명사라면 이렇게 어나 s가 없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이 중에 어떤 게 불가산명사라면 저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산이고 어떤 게 불가산이냐. 자, 이거는 명사 뜻 외우기도 힘든데 모두 다 구분하는 건 우리에게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하나의 우리가 뭐예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명사에는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도 있고 사물을 의미하는 명사도 있어요.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는 뭐다? 셀 수 있는 가산명사다. 대표적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가산명사면 앞에 어나 언이 붙고 뒤에 s가 붙어야 되지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넌 오답이다. 그럼 정답 뭐다? C번에 어시스턴스가 된다.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해석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럴 땐 이렇게 풀어라. 이게 바로 ETS가 원하는 우리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시스턴스는 도움이라는 명사는 결국 셀 수 있는 가산명사예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예요. 그렇죠? 하고 나니 불가산명사라고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단어도 외우기도 힘든데 이걸 하나하나 하기는 매우 힘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의 또 다른 변형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offer가 제공하다죠. 그러면 전치사 앞에 끊습니다. 자, 무엇을 제공하다 타동사니까 목적으로 뭐예요? 명사가 와야 되죠. 그죠?
그럼 복의 명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디스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할인해주는 사람 또는 할인점. 우리 마트 같은 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ER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사람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트가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할인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어나 s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is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됩니까? 자, A번에 디스카운트 볼까요? 자, 디스카운트는 할인해주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할인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명사로 보면 정답은 뭐다? A번이다 하고 싶은데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면 어나 s가 붙어야지 단도로 못 쓰인다 그랬죠. 그럼 디스카운트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는 명사냐를 알아야 되는데 자, 대다수의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는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어나 s가 붙지 않았으니까 오답이고 그래서 정답 B번에 디스카운트의 s다. 그래서 할인을 제공한다. 정답 B번이 되는데 이 정도 문제를 맞추면 이미 700점 이상, 800점, 900점까지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확장할 건데 제가 명사편을 강의하게 되면 사람 명사는 셀 수 있다는 개념 하나 잡아드릴 거고요. 그러면 사물 중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두 가지가 공존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게 셀 수 없는 명사고 어떤 게 셀 수 있는 명사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가지고 이렇게 명사편은 딱 한 단어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어는 형사편 나온다. 그러면 형사편에 또 포인트가 있겠죠. 이렇게 선택과 집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5의 강의 진행 방식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6를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파6보다 문제수가 네 지문에 네 문항 돼서 문항수가 늘었습니다. 그죠? 아까 어휘 쪽이 이제 이렇게 전이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유형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뭐냐? 자, 이것 좀 시험 보고 나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뭐가 돼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앞쪽이나 중간 쪽이나 마지막 쪽에 어떤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문맥에 맞게끔, 그죠? 네. 이 문장 중에 문맥에 맞는 문장이 뭔지를 고르는 겁니다. 즉, 밑줄이 여기 있고, 그죠? ABC 중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가운데 있고, 또는 마지막에 있고. 위치는 다양하다는 얘기죠. 문제가 나오는 위치.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할 때, 지문당 한 문항씩이니까 네 문항이 나오겠죠? 자, 그럴 때 뭐다? 시간의 순서.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연결어. 자, 얘가 좀 약하고요. 시간의 순서와 지시대명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전 문제를 안 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좀 전에 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풀어드릴 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문맥상 알맞은 곳이 어디냐? 문맥상 알맞은 장소가 어디냐? 그죠? 문맥상 알맞은 문장이 뭐냐? 이런 거 묻는 게 결국 파6, 파7에서 나오는 신유형이 되는데 결국은 전체 문맥에 부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 문맥에서 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긍정으로 나오면 그게 오답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ETS가 어떤 식으로 오답을 도출해내는지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31에서 134번인데 자, 이게 밑줄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131, 132, 113번, 133번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답을 넣어놨고요. 신유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을 묻으면서 그죠? 이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그 문맥과 일치하냐를 묻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 보면 호텔의 로열 게스트라는 게 뭐예요? 단골? 그런 고객으로서 자, 우리는 알리게 돼서 기쁘다. 뭐다? 우리에게 연락 주셔서. 그죠?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be unable to 원형이니까 해줄 수 없습니다.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를? 예약을. 자, 이런 게 이제 어휘 문제입니다. 파5는 한 문장에서 그 정답을 도출하지만 파6는 앞뒤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문제 나왔을 땐 보기에 어휘가 4개 제시되겠죠? 그럴 때는 앞뒤 문맥을 보면서 가는 건데 뒤에 가면 얘가 reservation, 예약과 관련됐다는 걸 뒤에 또 단서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 고객님께서 웹사이트에서 해주신 예약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고객님의 회사 신용카드가 expire. 자, 이것도 이제 나왔던 거죠? expire가 뭐예요? 만료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만료가 됐습니다. 이건 자동사로서 항상 능동으로 씁니다. expire. 자, 만료가 됐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 still이 여전히죠? would like to 원형은 하고 싶다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방들을
고객님을 위해 hold. 자, hold가 뭐가 돼요? 잡아놓는 거. 그러니까 자, 이게 reservation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거죠. 자, 방 예약을 하셨는데 신용카드가 만료돼서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이렇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를 원하시면, 그죠? 자, 우리에게 연락을 주세요. 아무래도 단골 고객이다 보니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님의 새로운 신용카드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자, 직접 돈을 송금하는 거. 자, direct money transfer는 뭐예요? 우리가 이체 있죠. 자금 이체. 그래서 이 머니 트랜스퍼가 이체, 송금이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호텔이 선호하는 것,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가 아직 안 왔으면 뭐다? 이렇게 현금을 송금해 주세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문제는 왜 생긴 겁니까? 예약을 했는데 신용카드가 만료돼서 이게 결제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게 전체적인 글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4번 문제 풀려면 이렇게 전반적인 의미를 따지면서 이 문장 중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따지는데 아까 시간의 순서, 지시대명사, 제가 그 두 가지 얘기했죠? 자,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나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면요.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no longer는 더 이상 신용카드에 대한 납부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신용카드도 되고 안 되면 현금을 이체해 주세요 이런 거죠. 자,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다? 전체적인 문맥과 그런 내용과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은행은 확인해 줬습니다. 납부를. 네가 했던. 자, 이게 이렇게 꾸며준대요. 자, 와이어가 선인데 과거에 우리가 전보 같은 거 보내다 해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금했던 돈이란 표현입니다. 이게. payment you wired는 그죠? 네. 그래서 네가 송금한 돈을 은행이 확인해 줬다. 자, 근데 자, 뭐가 돼요? 네가 송금한 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 줬다. 이 뒤를 보니까 아, 송금한 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줬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고객님의 돈이 송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자, 앞으로 하려면 송금하라고 한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시간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안 좋지만 시간의 순서도 안 좋죠. 아직 신용카드로 납부도 안 했어요. 송금도 하지 않았어요. 고객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알리는 건데 고객이 이미 송금했다. 이거 시간의 순서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 전체적인 의미하고도 맞지도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오답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오답이 발생되는 그런 얘들이 어떻게 오답을 발생하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연락을 줘. 그리고 내가 고객님께 가르쳐 줄게.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있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지시대명사죠. 그럼 이 25가 뭐가 되겠어요? 아까 현금으로 direct money transfer 하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고객님께 가르쳐 줄 테니까 어려우면 연락 주세요. 자, 정답 뭐가 돼요? 이 지시대명사가 앞문장을 받아주면서 정답 C번이 되는 거죠. 그럼 D번이 오답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호텔이 감사드려요. 고객님이 머물러 주신 거 우리 호텔에. 자, 아직 머무르지 않았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안 된 얘기인데 이미 머물러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린다. 이거 뜬금없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바로 뭐예요? 시간의 순서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거 한 문제만 푸니까 큰 감각이 여러분한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포인트는 뭐가 돼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시간의 순서와 지시대명사 그리고 전반적인 지문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여러분이 파6 강의를 들으면 이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문제 풀이해드리면 시험에 가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7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7은 기존의 48문제에서 쉬운 4문제로 자, 문항수가 증가됐죠? 자, 근데 문항수만 증가된 게 아니고요. 지문의 개수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실제 시험 보러 가면 기존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새롭게 바뀐 신토익에서는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단어만 많이 암기하고 해석만 열심히 하면 파7 고득점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시간 내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 무엇인지 보고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접근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신유형에 해당하는 게 문자 메시지나 우리가 온라인 채팅. 자, 우리 친구들하고도 많이 주고받고 회사에서도 주고받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문맥에 맞게 앞쪽 문장과 뒤쪽 문장의 문맥에 맞는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그때 조심해야 될 건 긍정적인 연결인지 부정적인 연결인지 그 관계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자, 여기 실전 문제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제가 많이 풀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장에 적절한 위치 이거죠. 이 지문이 있을 때 어떤 문장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어떤 위치에 들어가냐 이걸 묻는 건데 제가 좀 전에 파6 할 때는 이런 거 했죠. 자, 이 부분 밑줄을 딱 해놓고 이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이 뭐냐 1, 2, 3, 4 고르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나 동일한 유형입니다. 자, 지금 실전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비교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거나 동일한 유형이고요. 자, 우리 아까 파6 할 때 제가 뭐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봤죠? 이건 시간의 순서와 지시대명사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여기 파7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겁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 유형도 상당히 어려워하긴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중 지문. 자, 이게 듣기만 해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데 3중 지문은요. 자, 과거에 10년 전에 바뀌었을 때도 단일 지문만 나오다가 2중 지문이 출제되니까 그때 굉장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2중 지문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략이 수립이 돼요. 자, 이제 3중 지문이 나왔죠. 어차피 하나하나 단일 지문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요. 시간도 부족하고 정답률도 떨어지겠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1번이 길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A 지문이 있고 여기에 B 지문이 있고 여기에 C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186번부터 190번이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A 지문에서 단서가 나오겠죠. 마지막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C 지문에서 단서가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세 지문을 골고루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가운데에는 187이나 8이나 9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순서를 무시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 저게 그겁니다. 186, 187번을 먼저 읽고 이 두 개가 A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A 지문에서 먼저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187번이 A 지문에 해당해서 풀렸다. 그럼 땡큐 한 거죠. 근데 만약에 A 지문에서 안 풀렸다 그러면 187번은 어디로 넘어가요? B 지문으로 넘어가는데 자, 우리 다 풀렸다고 한번 가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188, 189번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 되겠어요? B 지문이 되겠죠. 자, 근데 189번이 B 지문에서 풀리면 좋은데 안 풀렸다. 그러면 이 189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다? 이렇게 C 지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험 들듯이 미리 189번을 B 지문에서 읽어주고 자, 187번을 A 지문에서 읽어주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먼저 접근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아마추어는 지문부터 읽는 게 아마추어죠. 시간이 부족한데 지문부터 읽으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건 가장 그 토익 파7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출제할지 모르잖아요. 길면. 그럴 때는 단서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단서가 되는 게 뭐예요? 고유명사나 의문사. 그리고 뒤에 또 제가 파7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포인트를 잡아드릴 텐데 그런 거에 유의하면서 뭐가 나올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8에서 190번.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앞에 두 개 빼고 나머지 세 문제 중엔 세 지문이 나왔으니까 연계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지문과 B 지문의 조합, B 지문과 C 지문의 조합, A 지문과 C 지문의 조합. 이렇게 연계 문제가 출제된다.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연계 문제는 함부로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닙니다. 뭘 내는 거예요? 고유명사나 돈이나 좀 이따 말할 제가 보여드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그런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연계 문제를 냅니다. 세부 상황을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3중 지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ETS가 파7에서 꼭 물어보는 대표적인 패턴 여기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놓고 파7에 접근을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중요하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돈. 우리에게도 돈은 중요한 거죠. 특히 할인 무료 추가 요금. 시험 1순위입니다. 그리고 또 인명, 장소명, 고유명사. 자, 고유명사는 다른 단어로 변경하기가 힘들죠. 제 이름이 장진영인데 제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거 드뭅니다. 그래서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얼마나 땡큐합니까? 그대로 이 문제에서 노출되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갖고 본문에 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 인명이나 장소명 등의 고유명사. 자, 이게 바로 보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이걸 딱 기억해서 본문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 다음 날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일이 언제냐, 배송일이 언제냐. 그런데 편지나 이메일의 경우는 계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차피 수학 시험 아니니까 최소한의 계산인데 보내는 날짜가 4월 1일이다. 그러면 이틀 후에 도착할 거다. 그럼 뭐예요? 도착하는 배송일이 언제냐? 도착한 날이 제품을 받는 날이 언제냐?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 2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뭐다? 이렇게 보낸 날짜 플러스 뭐다? 이런 거를 해서 최소한의 계산까지 하는 거. 이게 바로 ETS가 지금까지 해온 거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지문의 종류에 따라 출제하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거 보세요. 광고나 공지. 자, 광고할 때는 뭐가 돼요? 뭐를 광고하겠다 제목이 딱 앞에 타이틀이 나오겠죠? 공지할 때도.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거고. 제목을 문제로 출제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제품을 광고했을 때는 이게 좋으니까 특징이나 장점이 출제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품 광고할 때 특징이 하나만 할까요? 그거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세부사항이잖아요. 세부사항을 가지고 연계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세부사항을 가지고 not true. 자, 사실이냐 아니면 아니냐. 자, 맞는 거 틀린 거. 그죠? 이거를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이나 장점 나오면, not true. 맞는 거 틀리는 거. 여러분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도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혜택. 이것도 바로 뭐가 돼요? not true 유형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지문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나올지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얘 말고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변하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속도가 나고 문제 푸는 뭡니까? 효율성이 앞서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후기 관련. 요즘에 이거 많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용한 다음에 후기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개선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나온다. 그리고 편지나 이메일은 목적과 그 다음에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요청사항, 마지막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이거 일부분이지만 이번 시험 보러 간다면 이걸 잘 기억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뀐 신토익에서 신유형들, 우리만의 신기술을 우리가 축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강의에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신기술을 우리가 체득하게 될 건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5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각 단원별로 깊이 있게 공부한다. 그죠? 네, 심화학습을 한다. 확대하지 말고 나오는 것만 골라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기술 학습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휘는 일상 영어하고 다르죠? 어차피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 근데 고득점 어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자, 또 다른 신유형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단어가 또는 이 문장이 문맥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문맥을 추론하는 연습.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기술을 우리가 체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7. 파7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간 부족의 가장 관건이다. 그러려면 어디에 단서가 제시될지 그 단서를 빨리 찾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해서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지문과 왔다 갔다 하는 연습.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파7의 신기술을 우리가 얻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출제하는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믿고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성적 얻고, 단어의 뜻을 모르는 동사가 나왔으면 그건 거의 다 타동사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전치사하고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정답될 때는 얘들하고 고정돼 있더라. 이렇게 파6에서 동사가 제시가 됐을 땐 앞뒤 문맥에 따라 특히 뭐다? 시제에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죠? 이걸 아무리 잘해도 이 나머지 이 두 개가 안 되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